예, 안녕하세요. 2018년도 기출문제 마무리 특강 맡은 박정신입니다. 2019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것은 소송 기록의 조제 및 관리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우리 그 법원직 시험의 아주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옳지 않은 것 라고 문제에 옳지 않은 것이라 되어 있다면 옳지 않은 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서 어떤 지문이 틀렸는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진술이 있는지 그걸 보고 나머지는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데요.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 번호와 사건명은 사건의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되, 자,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는 사실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자, 이 점인데요. 사건 번호를 붙일 때 사건명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언제까지 정정할 수 있느냐 이건데요.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사실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입니다.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예요. 제1심 종국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는 고칠 수가 있는데 사실심 종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2심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자,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인데요. 확인해 보시죠. 상소 기록과 관련된 것인데 판결문의 장수 표시에 있어서 쪽수에는 계산하되 장수의 표기는 하지 않는다. 이른바 판결문의 경우에는 넘버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공판 사건에서 구속에 관한 서류는 이건 구속에 관한 서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인데요. 따로 분류하여 기록 첫 부분의 공소장 다음에 편철하되, 이건 구속에 관한 서류는 편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후간에는 작성 또는 접수일자 순으로 삽입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증거 목록의 순서는 검사, 증거 서류 등 목록, 검사 증인 등 목록, 요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증거 신청할 때 말이죠. 검사가 먼저 증거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증거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직권 증거 조사하고 이런 순서로 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검사의 증거 서류 등 목록을 그 다음에 검사가 증인 등 목록을 신청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피고인으로 오고 그 다음에 직권 증거 서류가 오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또는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서류 등 목록 또 증인 목록 이런 순서로 한다. 순서로 보게 되면 증거 서류 등과 증인이 계속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검사, 피고인,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에 피해자 등이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은 여러분들 교재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편철 방법인데요. 형사서류의 편철 방법으로서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도 잠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서 요거는 별책으로 묶습니다. 나머지는 취소 청구서라든지 보소 청구서, 구속 집행정지 취소 청구서 이거는 첨철 즉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겠고요. 반면에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서는 별책으로 묶는다는 거죠. 별책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엮어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적 기피 회피 관련된 부분, 공평한 법원의 구성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법관의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우리 그 형사소송법 17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적 사유라고 한다면 불공평한 재판을 우려가 있는 사유로 입법부가 정해놓은 사유죠. 이건 열거된 사항에 한해서 제적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불공평한 재판을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하죠? 기피 신청을 하게 되겠죠.
예. 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2번이 되겠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하였으나 경질돼서 판결 선고에는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하는 경우, 요거는 제7호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른바 전심재판의 관여 또는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 심리의 관여, 이거예요. 이 두 부분이 되는데, 요 전심재판에 관여하려면 요거는 종국재판에 관여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전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의 종국재판을 말합니다. 반면에 전심재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조사심리에 관여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조사심리는 종국재판에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했다. 그래서 종국재판, 전심재판에 종국재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지만은, 종국재판에 조사심리에 관여했다는 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에,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송 판결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원심에 관여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송을 하게 되면 다시, 예컨대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환송 판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1심 법원에서 갑이라고 하는 법관이 관여했다면 다시 환송된 법원에서 갑이라는 법관이 관여할 때 이거는 전심 재판이 될 수가 없죠. 요 전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의미는 물론 전심 재판 자체는 종국 재판을 말합니다만 불복이 신청된 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1심과 2심이라 상소 관계에 놓여 있어야 돼요. 근데 환송됐다면은 다시 동일한 신고로 오기 때문에 전심재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이건 전심재판 자체가 안 되죠.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정도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거는 전심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또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했다. 여기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이거 수사 단계에서요. 항소심에 관여한 것을 전심재판 관여로 볼 수 있겠느냐. 역시 불복이 신청된 통상의 불복 절차를 통해서 상소를 제기한 그런 전심이라고 볼 수 없죠. 수사 단계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서 보시기엔 선관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수사 단계도 그렇고 이것은 전심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심재판에 관여 또는 전심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에 대한 문제였군요. 우리가 소송 주체로 보게 되면은 법원, 검사,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고인이 갖고 있는 권리 중에 진술 거부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술 거부권에 관한 문제는 거의 시험에 나온다. 늘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거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다시 고지할 필요가 없다. 이 공판 절차 갱신 사유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앞서 문제에서 법관이 경질되었다. 경질되었다는 얘기는 법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법관이 바뀌었으니까 증거를 조사한, 즉 심리를 한 법관이 없는 거죠. 다시 심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다시 피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되는 것이죠. 고지할 필요가 없다. 이 대목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재판장은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즉 이건 공판 기일이 아니지만 공판 준비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했다면 그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우리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경우는 대개 피의자 신문 단계인데, 피의자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비록 그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능이 없어요. 즉 유효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진술거부권과 자격배제 원칙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것을 같은 것으로 보느냐 다른 것으로 보느냐 이 점에 대한 논란이 학설에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결국 다른 것으로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 그럼 유효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배제 원칙하고는 좀 다른 이렇게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진술거부권 행사도 진술발견을 적절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고 한다면 양형의 가중요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양형의 가중요건이에요. 이것도 우리 판례 입장인데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진술거부권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을 남용한 거죠. 그래서 진술발견을 적절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했다면, 그렇게 한다면 가중요건으로, 그죠? 형을 더 높이는 거죠. 가중요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2번과 4번은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호인과 관련해서 국선 변호 문제가 나왔죠. 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번이 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선 변호의 사임은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국선 변호는 사임할 수 있지만 그때는 뭐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국선 변호의 선정이 재판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의 선임 자체는 사임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재판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법정에 단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은 필요적으로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그 피고인 사건에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국선 변호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33조를 보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적으로 국선 변호를 선정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죠.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당해 사건에서 이미 구속된 것이 아니라 불구속 피고인이죠. 그런데 판결을 선고한 다음에, 즉 아마 징역형에 해당되는 판결이겠죠. 그럴 때 판결을 선고한 다음에 법정 구속시켰다. 이때는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가 아니죠. 따라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한 다음에 법정 구속시키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 이런 판시입니다. 이것도 우리 판례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형사사건에 한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여기 공판준비기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공판기일이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입니다. 근데 공판준비기일은 왜 잡느냐 하면 검사와 변호인이 모여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인이 없다면 공판준비기일을 제대로 실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기억하실 수 있죠? 공판준비기일을 둔 이유를 생각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국선 변호의 선정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선정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틀린지 한번 볼까요? 필요 변호 사건의 항소심에서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항소심이라는 얘기죠.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예, 제출의 경과 후에요. 이런 경우에 필요한 변호사건이기 때문에 이 항소가 접수되었다는 점을 통지해 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피고인에도 통지하지만 필요한 변호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에도 통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이 항소유서 제출기한이 진행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항소유서 제출기한은 경과됐는데 그 이후에 변호인이 없기 때문에 국선변호를 선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국선변호를 선정하고 접수통지해주고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부터 항소유서 제출기한이 진행되겠습니다.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역시도 그 기간 내에 20일이죠. 이 기간 내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바로 항소유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항소를 기각할 것이냐 이건데요. 그렇지는 않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 국선변호를 선정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는데 이 대목이 틀렸어요. 만약에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그 법정 기간 내에 항소유를 제출하지 못했다 라고 했다면 이게 필요적 변호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뭐죠? 종전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서 다시 뭐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항소유서 제출 기간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필요 없다 이 대목이 틀린 거다라는 거. 왜 그렇다고요? 필요적 변호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1번은 앞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 당해 형사사건이 아니죠. 유죄로 확정되어 수용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국선변호를 선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변호인이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하더라도 이거 기억하시죠? 예, 이때는 불구속 피고인이니까 상관은 없는 거죠. 국선 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 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 변호를 선정하는 것.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느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이 있죠. 이들은 뭐죠? 이해가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가 상반되는 피고인 사이에 국선 변호인이 같은 거죠. 그죠? 사선 변호인이지만 그 사람이 국선 변호도 맞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요. 이해가 상반된다면은 예컨대 어느 변호인을 갑이라고 하고 어느 피고인을 갑이라고 하고 다른 피고인을 을이라고 한다면 갑과 을의 이해가 상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충분히 조력할 수가 없죠. 어떤 변호인을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국선 변호인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우리 그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이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우리 그 대법원의 입장이었으니까 그것도 2017년도가 나온 판례죠. 잘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호인의 권한으로 오셔서 변호인은 뭐 소송 주체는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보조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호인은 몇 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록 열람 문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네, 정답은 3번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2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게 1번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이 대목은 이제 형사확정이라 되겠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보관한 법원에서 이를 열람 및 복사할 수는 있어요. 다만 사생활의 비밀을 현재해야 할 우려가 있다면 그런 경우 소송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판결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는 있겠다. 이거는 이제 사생활 비밀 이걸 보호하기 위한 거죠. 사실 알 권리라고 하는 측면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것을
조율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법원 공무원은 위 1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역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요. 위 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한 법원 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1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해서 민사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 맞는데 하나가 틀렸습니다.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보호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 요 과실이에요. 이때 과실은 중과실로 제한되어 있어요. 중과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나 중과실일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고의나 중과실은 책임이 있고요. 경과실의 경우에는 이건 책임이 없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요. 우리 국가배상 청구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도 실제로 고의 중과실의 경우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책임을 지죠. 경과실이라고 한다면 책임이 없어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꼭 이건 여러분들의 권리 의무 관련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 기록에 열람당 등사 신청할 수 있는데 검사는 소송 관계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전부나 일부의 열람이나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역시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이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송행위와 소송 조건으로 오셔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는, 즉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냐 잘못된 기재냐 이런 얘기죠. 공판조서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해 공판절차에 제출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된 신미성 있는 객관적 자료라 하더라도 이에 판단할 수는 없다. 자,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 지문이 맞아요. 자, 다만 공판조서에 공판전에 제출되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신미성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 명백한 오기대로 인정하는 것, 증명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진실한 것으로 증명력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이런 신미성 있는 객관적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면 그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없다, 이 지문이 잘못된 거예요. 역시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56조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고인이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한 후 변론이 종료되도록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에 명백한 오기라 부를 만한 자료가 없다면 공판조서 기재 내용을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공판조서 소송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조항이잖아요. 56조가. 공판조서의 피고인에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최종 의견 주소의 기회를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진행된 것으로 증명이 된다. 앞서 얘기했던 소송 절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판조서에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당시 선고를 연기한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의 재촉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선고일 연기 결정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협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어쨌거나 이런 절차가 있었지만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판결을 선고했다는 기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소송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라는 것이니까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사와 공소 제기로 넘어오셔서
먼저 고소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거 구시험에 나왔는데요. 친고죄가 뭐고 반의사 불벌죄가 뭔지는 잘 아시죠?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벌할 수 없는 범죄. 이거죠. 자, 옳지 않은 것 뭘까? 2번 질문이 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 아시겠지만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나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가능하다? 재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됐다면 그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심하는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는 재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의 취소 역시 재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고소 불가원 원칙 때문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범 중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나머지 공범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범자 중에 누구는 처벌을 받고 누구는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고소의 취소를 시기적으로 제한해 놓은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국가영무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겠다. 피해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해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만으로는 고소의 취소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하면 고소의 취소는 법원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서만 작성해 줬다고 해서 고소가 취소된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정답으로 보게 되면 4번이 되겠는데요. 역시 이것도 앞에 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다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것이 1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A와 B가 C를 강제추행해서 C가 피해자가 되겠죠. A와 B를 요 내용이 이거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수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는데 검사가 A에 대해서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경우 C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면 이때 고소 취소의 효력은 A에게도 미쳐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뭐죠? 공범자 중 1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의 효력은 나머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고소가 취소했으니까 결과적으로 327조 제5호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겠죠. 제1심 판결이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한 경우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동법 제23조의 2에 따른 재심 청구를 한 경우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심하는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1심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심 개시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재심 개시결정 하게 되면 1심 확정 판결을 깨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심이 아직 선고된 것이 아닌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심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그때 재심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3번이 건데요. 4번이 피고인이 재심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항소를 했다면 이겁니다. 이른바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해서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소를 제기하면서요. 예, 항소권 회복 청구를 했을 때도 역시 그 항소심에서 처벌을 심화하는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건데요. 이건 안 됩니다. 역시 이거는 항소심이기 때문에 앞서는 1심 판결이 확정됐는데 재심은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1심 확정 판결을 확정되기 전 상태로 돌려놓는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 항소심의 경우에는 1심이 난 거란 말이죠. 1심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수사로 오죠. 수사의 방법에서요. 임의수사, 즉 상대방에게 실적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는 이른바 강제처분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수사, 상대방에 따라서 동의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수사를 우리가 임의수사라고 하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의자 신문도 있고 참고인 유사도 있고 사실조회 등등이 있죠. 수사하기 위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예. 자,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조서의 진정 성립의 증명을 위한 영상 녹화물은 조사가 된 시점부터 조사를 마친 시점까지 전 과정이 녹화될 것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조서의 진정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두 가지인데요. 오늘날로 보게 되면 한 가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형식적 진정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진정 성립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 날인이 내게 맞다라는 얘기고요. 뭐 기명 날인이라고 하죠. 또는 서명이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 진정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진술대로 기재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진정 성립의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술한 자가 조서의 내용이 내 진술대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대로 조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인데요. 이때 요건은 뭐냐면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이 녹화되어야 돼요. 이게 영상 녹화물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 없다 이 질문이 틀린 거고,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 녹화물 이거는 뭐냐면은 기억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기억 환기를 위해서 영상 녹화물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때 신청은 누가 하냐? 검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영상 녹화물은 증인 등 목록에 기재한다. 요 조서는 뭐죠? 조서는 진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서류라기보다는 증인 등 목록에 넣는다는 얘기죠. 영상 녹화물은 조사가 진행하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죠?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가끔 영화에 나옵니다만 피의자를 뭐 있건데 폭행하거나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기 우리 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전 과정이 녹화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강제 수사로 오셔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른바 영장 실질 심사 이렇게 얘기하죠?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여기 신문이라는 말 썼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신문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신문이나 진술을 듣는 절차 얘기인데요. 특히나 신문이란 말을 쓸 때는 그 신문의 주체가 법원이란 얘기예요. 오직 법관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신문은 법관도 할 수 있고 이거는 국가기관이 한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 신문은 그 중에서도 법원이 즉 법관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법관이 하는 경우는 법원이나 법관이 하는 건 신문이라는 말도 써요. 근데 그 주체가 한정돼 있다 이런 의미예요.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신문 절차에 지나갈 수 없다.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출석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피의자가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피의자 출석 없이도 신문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점이 틀렸고, 피의자 신문 절차는 비공개입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하는 거예요.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도중이라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이란 말을 안 쓰죠. 그죠? 여기서는 신문 장소에 공범 기타 다른 피의자가 제정 또는 제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원칙으로 대제신문 같은 거 원칙적으로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법원의 구속에 관한 다음 질문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예, 이건 3번인데요. 이걸 법원의 구속이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돼요.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이 아니라 이거는 공소 제기된 이후의 구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3번이 틀리는 건데, 구속되었다가 공소 제기 후 수호법원이 속보한 피고인은, 여기 수호법원이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거는 형사소송법 208조에 나와 있는 건데요. 208조 1항의 내용은 이거는 수사 단계에서의 재구속의 제한이에요. 그런 거지 공판 단계에서는 재구속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얼마든지 석방시켰다가 재구속할 수 있습니다. 예, 1번 구속영장의 실효 사유. 2번은 이게 이중구속이 가능하냐에 대한 우리 학설상 논의가 있는데요. 우리 판례가 이중구속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라고 언급되는 그런 판례입니다. 피고인 구속기간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는 거.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예컨대 이거를 요 사실을 X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다른 범죄 사실이니까 뭐죠? 이중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구속이 허용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아주 모범적인 대표적인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치기간인데요.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 이거 24시간이에요. 자, 다음 문제. 구속기간 및 그 갱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요.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그 앞서 봤던 내용이 되네요. 예,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신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지만 상소심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3차에 갱신할 수 있다는 거. 예, 이렇게 피고인의 사유로 공판전자가 정지했다면은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예, 누가 갱신할 것이냐 문제인데요. 판결 선고 후 7일의 상소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소기간 중 구속기간 갱신 결정은 누가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 수송기록이 원실법원에 있다면 원실법원을 떠났지만 상소법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때는 원실법원에서 갱신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뭐냐 이건데요. 이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원은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국선 변호를 선정해야 하지만 신문 없이 기각 결정하는 경우 국선 변호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뭐죠?
예, 국선 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 아주 그럴듯하죠. 실제로는 이 객관식 문제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은 예, 물론 당연히 정답을 요구합니다만 출제자가 수험생에게 수험생이 답을 찾기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출제자는 수험생을 속이려고 써요. 이런 지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체육보고서 족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도 그렇고 석방 결정도 그렇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죠. 다만 이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요 절차죠. 피의자에 대해서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지만 이유가 있는 경우에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신문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신문하여야 된다. 그래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죠.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문은 못하고 뭐 한다는 얘기죠?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문제. 옳은 것은 뭘까? 자, 1번부터 볼까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예, 이거 다시 자기가 관여해서 안 되겠죠. 자기 재판을 자기가 심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적부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요. 예, 이거는 언제까지 신문해야 되느냐? 48시간 맞습니다. 3번이 맞는 점이 되겠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석방이나 기각 결정에 항고하지 못하지만 예, 보호조금 납입 조건이나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죠. 못한다가 틀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석이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정답은 2번이죠. 보석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여기서는 보석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항고가 가능해요. 여기서는 항고. 다만 이제 이때 항고는 보통 항고가 되겠습니다. 즉시 항고는 안 돼요. 이거는. 예. 1번 우리 앞서 봤던 내용이 되어 있고요. 예, 요 통지 제도죠. 보소화 결정 있을 때 통지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등본에 의해서 취소 결정의 등본에 의해서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예, 취소 결정이 났다면 그 취소 결정의 등본에 의해서죠. 예,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 없이 바로 이 등본에 의해서 등본은 결정문을 그대로 복사한 거죠. 그 다음에 초본이 있다면 초본은 뭐죠? 등본을 발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죠. 초본과 등본은. 자, 다음 문제. 구속 집행 정지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헌재에서 위헌 결정 받아낸 건데요. 검사는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앞서도 보통 항고가 아니라 즉시 항고는 안 되고 보통 항고 가능하다라고 봤는데요. 이 즉시 항고하게 되면 차이점이 뭐죠? 이 결정의 효력이 정지돼요. 즉시 항고하게 되면. 그러니까 구속이 집행이 되니까 예, 당연히 피고인이 석방되는 거 아니에요? 석방되는데 즉시 항고하니까 석방이 안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구속 여부는 법원의 권한인데 마치 검사가 불복하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석방 여부를 검사가 결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내린 거예요. 즉시 항고 이겁니다. 요게 틀린 거예요. 예, 구속 집행률 사유가 되겠고 1번은 이때 절차에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되겠고 다만 급속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예, 이것도 이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후적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석방 요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예, 집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및 보석 제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 2번이 예, 틀렸어요. 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보석은 필요적 보석의 원칙이잖아요. 필요적 보석의 원칙인데 여기에 제외 사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 제외 사유에 해당되느냐 이건데 이 집행유예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예, 즉시 항고 안 된다는 거 하는 거. 예,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면 보석 조건은 즉시 상실한다는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영장의 효력이 소멸했으니까. 예, 아까 말씀했던 취소 결정의 등본으로 재구속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설명은 가장 옳지 않은 것. 이제 압수수색 검증으로 왔네요. 자, 1번이 틀렸다는데 어디 가볼까요? 아, 이거요? 영장을 누구한테 제시해야 되느냐? 이건 개별 제시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돼요. 개별 제시의 원칙이 됩니다.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게 틀린 거죠? 예, 이거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급속을 요할 경우, 다시 말하면 형 집행장에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라고 하는 건데, 예, 우연히 예, 조우한 경우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네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발급받았다는 것까지 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형법에서도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적법한 행위라 해야지 그것이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불법한 체포라고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바로 정당 방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효성이 정하기 때문에. 예, 요즘 뭐 이거 워낙 저장 매체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건입니다. 이런 건 특별히 뭐 설명해 드릴 것이 없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해서 발부받은 압수 영장에 따라 원격지 저장 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해서 내려받거나 유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해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압수하는 것은 압수 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구상한 목적에 비춰볼 때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공개 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외국의 서버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사당 증거보전이 되겠습니다. 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청구인데요. 이 증인신문 청구는 이건 검사가 하는 거죠. 증거보전 신청은 요거는 검사뿐만이 아니라 피고인, 변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증인신문 청구는 참고인 조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요거는 반면에 증거보전 이거는 증거조사를 대신하는 거죠. 얘는요.
법원에서 하는 증거 조사를 대신하는 거고, 이거는 얘는 참고인 조사를 대신하는 거다. 그러니까 증인신문 청구를 했다면 증인신문 조서는 검찰청으로 송부해요. 그렇지만 증거보전 서류는 그 증거보전한 법관이 속한 법원에서 보관하게 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건 뭐가 되겠습니까? 예, 4번이죠. 검사의 청구에 의한 증거보전에 의해서 취득한 증거는 검사에게 아니고, 예, 당해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2번은 중요하죠. 증거보전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제1회 공판기 전까지. 왜? 1회 공판기 이후에는 수소법원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증인신문 청구와 증거보전의 대상의 차이점 뭐냐면,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까지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문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네. 그렇지만은 증인신문 청구에서는 증인신문만 가능하죠. 그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공소제기 이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